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는 숫자로만 보면 70년대로 가야 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은 고인플레이션 시대니까 고인플레이션 시대의 렌즈를 갖고 경제를 봐야 한다. 근데 고인플레이션 시대의 특징은 진짜로 연준이 정말 확신을 갖고 신뢰할 만한 지표는 하반기에 나오게 돼 있죠. 제가 하나 그냥 단적으로 연준이 미국 경기를 덜 걱정한다라는 거를 확실히 좀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오늘 모신 분은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지금 또 마침 오셨을 때 이 파월 의장의 상원 하원에서의 증언, 네, 이것으로 인해서 또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네, 한국 시장도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일단 파월 의장의 이 발언, 아무래도 의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고 상당히 말에 힘이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을 상당히 불안하게 보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네. 예. 우선은 너무 시장의 분위기가 뭐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게 정말 그 사이에 1월 시장하고 다르게 2월 달 동안에 뭔 일이 생겨서 제롬 파월이 이렇게 하는 건지.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2월 8일인가요? 그 워싱턴 DC에서 뭘 했냐면은 경제 클럽에서 이제 얘기를 나눌 때 뭐 그때는 아주 호들갑스럽게 디스인플레이션을 뭐 여러 번 언급해서 시장을 굉장히 안심시켰던 그 사람이 한 달 만에 이렇게 정반대 얘기를 하니까 투자하는 분들이 결정해야 될 거는 그 사이에 진짜 뭔가 큰 변화가 왔는지, 아니면 뭔가 또 제스처에 속한 건지,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어제 발언의 내용을 보면 특별한 거가 있지는 않았는데요. 크게 두 가지인데, 뭐냐면 점도표라 그래가지고 1월, 3월 뭐 이렇게 해서 4번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제 예측도 들어가 있고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를 보여주는 건데, 지난번 점도표에서 올해 최종 금리를 5.1로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요번에 제롬 파월이 뭐라 그랬냐면 5.1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인데, 원래 시장에서만 나오던 얘기였는데 금리 인상 속도를 25bp가 아니라 50bp까지 높일 수 있다는 거를 공식적인 테이블 위에 갖고 올라오는 바람에 사실 이게 가장 큰 충격이었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론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연준의 그런 어떤 입장에서 보면 호들갑을 떨면서 매번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1월에서 2월로 가는 사이에 큰 변화가 와서 디스인플레이션에서 지금 또 인플레이션으로 간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작년도에 12월 달부터 해서 1월 달에, 특히 1월 달에 아주 좋은 시장 분위기가 됐던 거는 인플레이션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연준이 예측해서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네. 금리 인상을 속도를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던 내용이 사실은 좀 많이 중요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피치 못할 연준의 속사정이 있었던 거죠. 지난 이제 작년도에 와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국채 시장 문제가 있어서 좀 그렇게 됐었던 거니까, 그때는 급한 대로 그렇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 좀 했는데, 그래서 이제 2월 달 초에 이제 회견에서는 말할 때는 자기가 이게 조절되고 있다는 뜻으로 호들갑스럽게 말했지만, 사실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쉽게 조절될 수 있지 않은 내용인 거는 이전에도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이전에도 제롬 파월은 계속 험난한 경로가 될 거라고 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한 거니까 사실 별다른 내용이 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연준이 지금 계속 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 같은지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았다, 부정적이 되는 이유는 제가 자료 화면 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요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여러 번 좀 얘기를 됐던 얘기긴 한데요. 지금의 시장은 그 인플레이션 숫자로 봤을 때는 지나간 20년 내에는 볼 수 없었던 인플레이션 숫자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는 숫자로만 보면 70년대로 가야 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년대에 있었던 일을 제롬 파월도 여러 번 말하고 있죠. 볼커 얘기인데요. 그렇죠. 볼커 얘기를 예, 그렇죠. 보시면 어떤 거냐면, 지금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이 여기 보시면은 높아졌다가 내려옵니다. 까만 게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이게 내려오게 됐을 때 당연히 연준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죠. 내리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또 올랐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이게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연준은 딱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2월 달에 단지 그냥 시장이 그 제스처에 환호했었던 것 뿐이고요. 연준의 입장에서는 단정으로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고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요 화면에서 하나 더 보실 거는 그럼 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요인이 뭐냐? 연준은 요 회색, 요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기대 수치예요. 기대 심리. 연준은 결국 요걸 관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2월 초에는 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도 될 만큼 낙관했는데 그 사이에 한 달 동안 지표가 여러 개 나왔어요. 뭐 그 물가도 좀 더 높게 나왔고 뭐 여러 가지 고용도 훨씬 빡빡하게 나왔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기대 심리를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훨씬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인 그런 모습일 거다. 그런 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니 뭐 근데도 왜 시장이 저렇게 변화가 오느냐라고 할 수 있다면 시장은 언제나 생각보다는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심리는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금리 인상한 이후로 계속 같은 주제 가지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그렇죠. 매번 다른 상황들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것도 그냥 그런 일련의 해프닝 정도로 해프닝?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일련의 그 어떤 시장의 일시적 발작 네네. 예,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이유인데 지금 연준이 과장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 다만 인플레이션의 그 감속 경로 자체가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제롬 파월 말대로 험난한 거죠. 그냥 뚝 떨어져 버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는 것 같다가도 올라오고 그리고 그걸 가만히 내버두면 위협적인 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닌데 연준이 말하거나 또 지표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올 때 그거에 따라서 정말 세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원래부터 예상됐던 그 범피로드라고 하는데 울퉁불퉁한 길일 거라는 걸 예상하고 나는 그런 그 울퉁불퉁한 길에서 연준이 민감하게 굴어서 시장이 하락할 때와 연준이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시장이 상승할 때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왜냐하면 사실상 진짜로 연준이 정말 확신을 갖고 신뢰할 만한 지표는 하반기에 나오게 돼 있죠. 네. 그게 뭐냐면은 주거비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제 주거비는 1년 뒤에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런 레깅 시간 그런 차이 때문에 하반기 가서 보고 진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본다. 하지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감안하고 저희는 이 투자에 대한 어떤 행보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달 이후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였던 이 증시가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건 잠깐의 어떤 범퍼 예. 그 충돌의 과정으로 예. 본다고 하면 네.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일시적 이 움직임, 예. 급등락 네. 이 정도로 그러고 다시 그 상승의 추세는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인플레이션 숫자, 그 숫자가 작년 내내 시장을 움직여왔던 거고 주요 이슈였다가 겨우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지표 때문에 이제 잠잠해졌는데 다시 그냥 숫자가 조금 더 높게 나온 이 숫자로 그냥 말씀드려보면 지난달에 나온 그 1월 CPI가 2월 달에 발표됐겠지만 1월 CPI가 6.4로 나왔는데 이게 전달 6.5에서 떨어진 거죠. 하지만 문제는 속도였죠. 그 전에는 어떻게 떨어졌냐면 작년 7월에 9.1에서 다시 새롭게 숫자 한번 기억해 보시면 9.1에서 8.5 됐다가 8.2 됐다가 7.1 됐다가 6.5 됐거든요. 뚝뚝 떨어지다가 그렇죠. 예. 누구 말대로 탐리처럼 돌덩이처럼 떨어지는 속도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낙관적으로 시장이 반응했었다면 지금은 0.1 떨어졌고 또 그 안에 여러 지표들이 그다지 그렇게 좋은 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기본적으로는 시장은 거기에 민감해질 수 있지만 그건 속도의 문제지 방향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 할 때는 저는 방향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속도는 어차피 한번 떨어지고 나서 아주 이 속도의 떨어지는 속도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작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는 자꾸 낮게 나오겠죠. 문제는 작년도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나서 그거하고 기저효과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나온 인플레이션이 사실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희일비하는 것 자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성격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뭐 의미가 있지는 않다. 단지 연준에게는 의미가 있는데 이러다가 기대 심리가 올라가 버리면 잡지도 못하고 확 올라가 버릴 테니까 연준은 매월 관리할 수밖에 없고 타이트하게 나올 거라는 거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그럼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정말 확실하게 떨어질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결국은 떨어질 거냐.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예,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근데 장 대표님은 좀 확실하게 떨어질 것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제롬 파월이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뭐 여러 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또 얘기할 건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세 개로 나눈 다음에 마지막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가 금리를 높일 때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와 식품 그 식료품 가격을 말하는 그런 헤드라인 물가를 좌우하는 이런 요인이 있다. 근데 요거는 분명하게 떨어졌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유가가 작년도 전쟁 나고 나서 130불대 갔던 게 지금 내려와서 70불대에서 80불대로 오가고 있죠. 그리고 더 높아질 요인은 그다지 크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식품 물가는 전쟁 전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헤드라인 물가가 더 높아질 리스크는 작죠. 두 번째 상품 물가라고 분류한 게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소비가 좌우합니다. 거기다가 물건 쪽이에요. 주로 내구재 관련된 쪽인데 이거는 당연히 코로나 때 아주 폭발적으로 돈을 많이 받아서 소비한 거니까 그게 계속 늘어날 리는 없죠. 여러 가지 지표로 보니까 그것도 정점을 친 듯합니다. 근데 세 번째 제롬 파월이 말한 뭐냐면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물가에 뭐가 들어가냐? 주로 인건비입니다. 네. 서비스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 결국 고용이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올라가기가 쉬워지니까 요거가 관건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왜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느냐면 앞에 말한 부분은 뚝뚝 떨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거비 같은 경우도 6월 달부터는 작년 6월부터 꺾였거든요. 올해 6월이 되면 푹 꺾이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연준이 PC라는 물가를 중요시하는데 PC에서는 주거비는 15%밖에 좌우를 안 해요. 네. 그런 면에서는 연준이 주의하는 물가 숫자는 하반기에는 확실히 낮아질 건 분명히 맞는데 다만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2%라는. 여기까지 가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죠. 빨리 갈 거란 사람이 있고 천천히 갈 거란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은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게 데이터를 보면서 그 조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보는 데이터가 네. 결국은 이제 PCE 지표하고 이 고용 지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PCE 지표가 지난번에 이제 좀 높게 예상치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게 나왔던 게 이제 또 CPI에 이어서 또 충격이었던 그렇죠.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이죠. 예. 그러니까 10일 내일 예. 발표하게 되는 고용 지표가 나오죠. 고용 지표 예. 이것이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인데 네. 지금 시장은 일단 그걸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안 좋을 거라고 맞습니다. 보는 네네. 거니까. 거의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요. 예. 그게 쇼크 숫자 때문인데요. 정확하게는 뭐냐면 지난달에 발표된 고용 그 비농업 그 취업자 수 요게 원래 전달에 얼마 나왔었냐면은 26만 명 나왔었는데 지난달에만 51만 명 나왔어요. 더블 가까이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도 강도라면 이번 달에는 또 강력한 숫자가 나올 거고 만약에 그게 2달 연속 계속된다면 인플레이션 얘기는 더 이상 할 거 없다. 근데 또 일각에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1월 달에 그 고용이 그렇게 좋았던 거는 12월 달에 네. 기본적으로 그네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놀았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 직업을 그러니까 쉬면서 놀았던 사람들이 이제 1월 달에 직업을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네네. 갖는 게 이러면서 좀 확 올라간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30만 명 정도는 이미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 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하신 그런 그 실업자가 그 취업을 갑자기 하게 된 경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들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여러 개 대학에 그 대학원에서 그러니까 대학에서 일하시는 그 분들이 공통으로 파업을 하셨다가 1월 달에 그 취업을 한 걸로 이제 그러니까 파업 투쟁 끝나고 다시 고용 그 계약서를 쓴 거죠. 그게 거의 6만 명, 7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여러 사립학교에서 갑자기 좀 채용으로 이렇게 잡힌 거. 예를 들면
학교에서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게 한 5, 6만 개 적어도 차지할 거고 나머지는 작년도 12월에 너무나 눈폭풍이 미국이 심해가지고 특별히 캘리포니아 같은 데들은 잘 안 그러는데 심해서 일을 못 나갔던 사람들이 1월 달에 갑자기 나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50만 명으로 늘어난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실제로는 늘어났지만 그 늘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기술직이나 이런 것처럼 고연봉자가 아닌 서비스, 레저 이쪽에 저연봉자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늘어났지만 시간당 임금,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임금 비용이죠. 네. 요거는 작아졌다라는 얘기가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단지 그 정도가 51만에서 도대체 20만까지 떨어질 건지 뭐 이거의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시장 예상치 보다 좀 낮게 나오거나 높게 네. 나오거나 뭐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시나리오 네.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할 것인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시나리오와 시장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게 연준도 그렇게 반응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연준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3월 FOMC에서 그렇죠. 50bp냐 그렇죠. 25bp냐 그렇죠. 이거니까. 사실 중요한 건 그거니까요. 근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걸로 보이냐면 지금 시나리오로 보면은 15만 개 이하로 나오면 아까 51만이었던 게 15만 개 이하로 나오면 틀림없이 이거는 25bp로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안도랠리가 일어날 거다. 15만. 예, 컨센서스는 지금 한 20만 개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월가들이 20만 개 정도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25만 개가 나와버리면 25만 개, 30만 지금은 위험 숫자로 30만 개입니다. 고용이 30만 개 넘고 그러고 나서도 시장이 완전 반응은 못 하는데 며칠 뒤에 바로 CPI가 나와요. 요거를 같이 봤을 때 만약에 고용이 30만 개 넘었고 CPI가 나왔을 때 요게 지난번처럼 0.4 정도 MOM으로 0.4가 넘어가 버리면 이건 아마 50bp 올릴 거다. 그럼 폭락이 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발표되는 오늘 저녁이면 발표될 것 같네요. 발표되게 되는 그 숫자가 한 20만 개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나오면 오히려 안도랠리. 하지만 아주 강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3일 뒤에 나오는 CPI를 확인해야 하니까. 그래서 좀 오늘 빠진 막 2%씩은 반등은 하겠지만 아주 강력한 상승은 못 일어날 거고 다만 만약에 30만 개 이상 아주 현격한 숫자가 나와버리면 이두저도 아니다. 이거는 뭐 여지 없다라고 해서 꽤 폭락을 할 거고 또 그 폭락 중에도 매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까지 보고 팔겠다. 라고 해서 CPI를 기다리게 될 거라는 게 이게 시장의 반응일 것 같고요. 연준이 중요한데 저는 연준은 지금 나오는 숫자에 따라서 움직이겠다고 제롬 파월이 말을 했지만 사실 25bp에서 50bp로 바뀌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필요성을 50bp로 인정을 하고 네.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거를 감내할 만한 미국 경제 체력이 네네. 되겠느냐. 네네. 일각에서는 지표는 다 좋지만 네. 그게 부채 부분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있고 카드빚도 네. 오늘 그 터졌던 SVB 네네. 그 이슈 네네. 이런 네. 것도 그러니까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용이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네. 거기에 가상자산의 여러 가지 네네네네. 그 리스크까지 연결이 네네네. 돼서 네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는 상황. 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경기가 나빠질까봐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리는 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작습니다. 덜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 때 살포한 현금이 그 누적돼서 지금 그 잉여 저축이 역사상 최대 아직도 머무르고 있어서 이게 소비와 여러 가지 지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여러 군데서 이제 증명이 되고요. 제가 하나 그냥 단적으로 연준이 미국 경기를 덜 걱정한다라는 거를 확실히 좀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때 제일 대표적인 효과는 소비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경기를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침체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관리되겠냐라고 말하는 것도 일편 일리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작년도에 4.75까지 1년 안에 그렇게 5%를 올렸는데도 이 사람들에게 주는 고통이 한국과는 정반대로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미국은 예금 금리가 한국은 지금
많이 금리를 올랐죠. 올리니까 예금이 4% 갔다가 지금 3%대 와 있지만 같이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미국은 현재 미국의 예금 금리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아직 0%대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4.75인데 예금이 0.38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은행들이 예금을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예금을 굳이 빼서 금리가 낮거나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쫓아다닐 그렇지도 않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얘네는 우리보다 금리가 올라간 거에 대한 고통을 덜 받고 있는 거죠. 뭐 우리야 뭐 은행들마다 뭐 신용금고들마다 네. 새마을금고마다 막 특판해가지고 막 우리 금리 5% 줄게 뭐 4% 난리 4. 쳤었죠. 난리 쳤는데 네네. 여기는 은행들이 돈을 그렇게 땡길 이유가 없는 거다. 없는 거죠. 이미 충분히 넘치니까. 왜냐하면 연준이 코로나 때 시스템 내에다가 4조를 퍼부었기 때문에 그 4조가 은행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금리를 주려면 한국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막 열심히 그거 가지고 뭔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는 뭐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예금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금 니네 이거 싫으면 빼 그럼 이런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대출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은 오히려 올해 1월 달에 더 많이 나갔어요. 작년보다. 아까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실리콘밸리 은행, 그 은행의 문제가 만약에 과거 침체기처럼 금리가 올라가서 주는 고통 때문에 온 거였다면 그런 거였다면 사실 1월 달에 은행은 대출을 많이 줄였어야 옳습니다. 저희 금융위기 때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은행들에게 그 중앙은행이 돈을 쓰라고 넣어줬더니 안 써요. 대출을 안 줘요. 왜? 망할까 봐.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오히려 더 늘어난 이유는 그 가장 잘하는 은행들이 소비자 파산을 별로 걱정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지표들, 그 미국 경기가 좋은 지표들 나오는 게 사실은 이게 좀 부채의 네. 버블 아니냐. 네네네. 이 부채로 인해서 쌓아지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주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은 늘었고 예금은 낮은데 그러면 대출이 늘었으니 부채가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막 쓰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은행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은행은 안 되는데 줬다가는 결국 못 받을 건데 사실 아시다시피 JP모건의 뭐 제이미 다이먼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 골드만삭스의 회장 이런 사람들이 벌써 몇 달 전부터 허리케인 얘기를 하면서 주의해야 된다. 그다음에 충당금을 많이 쌓아놨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지금 대출을 많이 주고 있는 건 아닐 거라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 부채 비율, 정부 부채 비율, 개인 부채 비율을 보면 미국은 어느 때보다 낮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그리고 중요한 게 연체율이잖아요. 아무래도 목에 차면 연체가 늘지 않겠습니까? 연체율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럴 때 비하면은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제일 낮아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만 봐서는 약간 좀 안 맞는 데이터. 그러니까 부채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는 조금 아니다. 개인하고 기업은 부채 비율이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사실 지금 어떤 그 여러 가지 좋든 나쁘든 위기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 침체로 인한 그렇죠. 어려움이 됐든 네, 그렇죠. 아니면 버블의 그렇죠. 그 확산으로 인한 위기가 됐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둘 다 아직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가장 우리한테 위협적인 요인은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사실 저는 시장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뭐 주식이 올라갈 때 따라도 갈 수도 있고 또 전망이 좋은 주식도 나오고 있고 할 수 있고 싸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은데 문제는 문구가 이런 거죠. 큰 게 오고 있다. 그렇지. 그죠? 그리고 또 유명한 오늘도 미국 월가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 그 금융위기를 맞췄던 사람이 말하는데 니네들 전부 속고 있다. 그렇죠. 예. 그 사실 뭐 노랜딩 예. 이거는 저 사기다. 거짓이다. 월가의 거짓이다. 사기극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로 막. 예, 합니다. 그다음에 루니툰 만화에서 보면은 그 코요테가 막 달려가다가 정신 딱 들어쳐 보면 뚝 떨어집니다. 그죠? 절벽에서 그 만화를 보여주면서 지금 시장은 절벽 바로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죠. 그렇죠. 불안하죠. 심장이 뛰는 거죠. 근데 그 논리로 제시하는 것들이 다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하죠. 네. 네. 지표들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제가 사실 조금 약간 좀 꼭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의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지나간 20년은 어떤 시기냐면 보통 블랙락이 말하는 그 그레이트 마더레이션 시대라는 겁니다.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 국면에서는 딱딱 떨어지는 그 대표님 아시겠지만 제가 그 책을 냈었죠. 2년 전에 그렇죠. 투자의 지도.
이 투자의 지도는 뭐냐면 금융시장의 4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융장세, 네.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요건 20년 동안 정말 누구보다 맞는 사이클 이론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나간 20년 동안에는 지금 같은 7%, 8%, 6%의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요 20년이 아니라 그 전에 70년대로 가야만 해요. 고인플레이션 시대로 사이클을 판단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저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이클 이론이 너무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그 사이클 이론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침체 절벽은 이거거든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가계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부실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도 어떠냐면 점점점 실적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실적 절벽이 온다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의 그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그 주장이 뭐냐면 아직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정신 덜 차렸다. 진짜 실적이 얼마큼 나빠질지를 자꾸 긍정적으로만 본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나간 20년에는 딱 맞았습니다. 실제로 지금처럼 금리를 1년에 5%씩 올려놓으면 경기는 엄청나게 냉각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보여도 시간차를 두고 침체는 반드시 오게 돼 있죠. 저도 그걸 믿고 그 책을 그렇게 해서 썼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고인플레이션이었던 7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나타나서 금리를 꼭대기까지 올리는데요. 그러면 실적이 반드시 나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빠졌지만 절벽처럼 나빠지질 않았어요. 그때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이게 Q는 줄어도 네. 이게 매출액이 그렇죠. 늘어나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 요소에 의해서 맞습니다. 수량은 증가, 맞습니다. 감소돼도 결국에는 보면 그걸 제가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게 2분기 때 나쁠 거라고 하는데 좋았고 3분기 실적 좋았고 4분기 생각보다 좋은 것들이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들에 대해서 자꾸만 아니라고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뷰를 바꿔야 된다. 지나간 20년의 블랙락의 의견처럼 그레이트 머더레이션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고인플레이션 시대니까 고인플레이션 시대의 렌즈를 갖고 경제를 봐야 한다. 근데 고인플레이션 시대의 특징은 금리에 의해서 기술주는 폭락을 할지언정 기업의 실적은 명목 실적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적 때문에 실적 절벽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장 대표님의 의견을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네, 요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주식이 과연 이러한 변동성을 이겨낼 수 얼마나 민감도 있는 펀더멘탈에 기초한 주식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네, 한번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